뭐 헤드가드나 백레스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지게차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물체가 이제 뭐 자빠지거나 이제 요 공사 현장이니까 요 위에 요게 없는 경우는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백레스트는 요쪽에 나와 있는 여기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요런 게 있어줘야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높이가 저기 헤드가드가 그 정도 돼야 되고, 백레스트가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조종장치 이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상하역 장치 유압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차륜에 이상이 있거나, 방향 지시기, 깜빡이, 경보장치 등에 이상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화물의 적재, 운반 등의 주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작업 방법상 운전자나 주변의 종업원,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없거나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중 이외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되고, 파레트와 스키드는 화물의 중량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되며 심각한 손상이나 변형 부식이 없어야 된다. 파레트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들어 올리는데 이 물체를 그냥 들어 올리게 되면 여기 밑에가 손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발판 같은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판 위에다가 올려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파레트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 조치. 지게차의 운행 통로 등의 통로 등을 확보해야 되고, 최대폭 이상이어야 돼. 양 방향은 40cm 이상 간격이 충분히 넓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화물의 적재, 설비 출신, 설비 설치, 출구의 신설 등을 할 때는 보행자의 조망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표지 등의 설치. 지게차의 통행로, 출입구 등에는 안전보건 표지와 같이 잘 알려진 기호를 사용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된다. 건물 뒤편, 사각지대 이런 데는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진입 금지 표시 이런 것들은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그리고 사각지대는 도로 반사경을 설치해서 좌우에 그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바닥은 지지력이 견고하고 평평해야 되고, 전도 이게 지게차가 엎어지는 일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피트, 도랑, 맨홀 등의 덮개는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겨울철에는 제설 작업 및 결빙 방지 조치 후에 해야 되고, 페인 구멍이나 돌출부, 바퀴에 충격이 갈 정도의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해야 된다. 뭐 다 알만한 내용들이 많죠.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언덕이나 경사진 곳은 이게 전도 전락이 없도록 가드레일을 적절하게 설치해야 된다. 안전작업, 백레스트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헤드가드 부착 여부 확인. 수송 화물의 크기와 중심을 고려해서 이제 지게차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요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파레트 사용할 때는 견고하게 설치한다. 적치 하나씩 이제 올릴 때 파레트는 적재하는 화물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선정해서 사용한다. 파레트에 실려 있는 화물은 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화물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밧줄에 묶거나 안전 조치를 한다. 하역 순서는 운반 대상의 화물에 바로 옆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소하고, 그다음 정지해서 수직으로 진행하고. 이건 이제 너무 전문적인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천천히 이제 넣어서 이제 천천히 드러내서 빼는 거죠. 빼서 하고, 그다음에 주행할 때는 10km/h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화물이 시야를 방해할 때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되고 천천히 주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돌 때는 감속해야 되고, 차체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후진 시에는 경광등과 경적을 사용한다. 도로상을 주행할 때는 보행자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지 않는다.
적재하중이 무거워서 전륜의 뒤쪽이 들린 상태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언덕길이나 경사면에서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화물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경사면을 올라갈 때는 팔레트 아랫부분이 노면에 접촉되지 않게 가능한 한 좀 띄워가지고 해야겠죠. 올라갈 때는 그 팔레트 부분이 닿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야간 시에는 충분한 조명 시설을 해야 되고 전조등, 후조등 고장난 상태에서 작업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적지된 화물 내리기는 이것도 뭐 기술적인 얘기죠. 조심히 들어서 내려놓는 뭐 그런 내용. 이건 작업자들이 그죠? 잘 알 텐데. 작업 전에 안전 교육. 작업 시작 전 지게차가 운전자는 별표 2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보존한다.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수선이나 교체, 기타 정비 공인된 자가 할 수 있다.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별표 3에 의한다. 특히 준수해야 될 거, 현장 감독자가 준수해야 될 거. 지게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당연히 안 되죠. 이거를 그냥 그 대충 안 지키는 데가 좀 많아서 자꾸 이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대충 배워가지고 아유 그 작업 그것도 하려고 하면 작업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죠. 3톤 미만의 전동 지게차도 별표 3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운전 자격 부여해서 운전할 지게차를 지정한다. 작업 계획서 작성해서 해야 되고 작업장의 바닥은 항시 뭐 장애물이나 경사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평탄하게. 그 다음에 작업 장소를 벗어난 곳에는 반드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운전자로서 기기 고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중지시키고 정비. 그 다음에 매일 작업 개시 전에 안전 기록 일지에 점검 여부 확인. 응급조치에 필요한 공구류가 장착되어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폭이라든지 장애물 이런 것도 사전조치 확보해놔야 됩니다. 높이가 2m 이상의 고조작업 시에는 유경험 운전자가 선정하도록 지휘토록 해야 된다. 운전자 주의사항은 당연히 지게차에 대해서 지게차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뭐 무슨 어떤 브랜드에 뭐가 있고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비슷하겠지만은 그래도 상세한 거 하나하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점검표에 의해서 매일 작업 개시 전에 점검하고 작업 중에도 언제든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로, 작업 바닥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급처치 지침서를 보겠습니다. 응급처치라고 하면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때에 그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응급처치의 목적,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훈련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처치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부상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일을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부상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만 하고 이걸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대충 이런 거는 간단하게는 되지만 왜냐면 그런 거 잘못 알렸다가 나중에 의사도 아닌데 했다가는 잘못 선입견을 심어줘서 빨리 해야 될 거를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부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주의 및 적절한 수정 방법을 강구하는 일 등 상황에 따라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부목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AED라고 해서 심장을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박동시켜주게 하는 그 있죠 그런 거 그런 것들도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종업원은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해야 된다. 일반적인 원칙. 자 이것도 뭐 필요한 내용이니까 좀 이게 좀 길거든요. 페이지가 한 14페이지 되는데 그래도 한번 요거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이 원칙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고 또한 응급처치 전에
반드시 구조 요청을 먼저 한다. 중요하죠. 이때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는 다른 한 명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나는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야기가 당연히 중요한데 계속 나오는 이유는 당황하니까 이걸 까먹는다 이 말이죠. 환자를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옮기거나 환자 주위에 있는 위험물을 제거한다. 호흡 정지, 심한 출혈, 쇼크, 음독 중독, 화상 등 가장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처치한다. 일단 숨을 쉬어야 되니까 기도가 직선이 되도록 환자의 턱을 들어 올려서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고 질식을 막기 위해 기도 내 이물질이나 혀를 좀 빼내서 혀가 말려 들어가거든요. 자유롭게 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일단은 거기가 어느 혈관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피가 나면 죽으니까 피가 안 나도록 막아야 돼요. 지혈을 즉시 꾹 눌러야 되고 뇌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출혈 부분보다 머리를 높게 한다. 쇼크를 예방하고 치료한다. 상처의 보호, 먼지나 세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드레싱한다. 소독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재료. 드레싱이라는 건 이렇게 부위를 이렇게 감싸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좀, 이물질이 있거나 좀 세균에 감염되기 취약한 걸 하면 안 되고요. 그죠? 그런 것을 해야 되고.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체온을 보존토록 따뜻하게 한다. 의식 불명인 환자, 의식이 있더라도 또는 복부에 심한 상처가 출혈이 있는 환자는 물 또는 음료수 등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골절 환자는 가능한 한 부목을 대고 이동한다. 화상 환자에게는 어떠한 약품이나 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아무리 경미한 상해라도 보고한다. 주의사항에 유의해서 의사를 부를 것인지 병원을 운반할 것인지 결정한다. 자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이 있을 때, 다음에 상황이 있을 때 운반할 것인지 하고요. 출혈, 대량 출혈은 위독을 초래하기 쉬운 것으로 응급조치 취해야 된다. 출혈에는 외출혈과 내출혈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내출혈은 이거는 알 수가 없죠. 내부에서 출혈된 거는 안타깝지만 저는 여기서 할 수 없고 근데 밖으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맥출혈, 선홍색의 혈액이 심장 박동수에 따라서 단시간 내에 많이 유출되므로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그 허벅지 안쪽이나 그죠? 손목, 그다음에 목 양쪽 그 굵은 거기는 진짜 뿜뿜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에도 직접 압박법이나 국소거양법, 지압법, 지혈대로 막아야 된다. 정맥출혈은 검붉은색의 혈액이 계속 나오며 경미한 출혈은 지적 압박법이나 그 다음에 국소거양법,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지혈시킬 수 있다. 모세혈관은 조금씩 나오는 거 특별한 지혈을 하지 않아도 천천히 막아지게 됩니다. 상처의 청결, 주위에서 가장 깨끗하고 생각되는 헝겊으로 상처를 닦고 그 다음에 직접 압박법은 상처에 유리조각 같은 것이 없다면 상처 부위에 드레싱으로 감아가지고 직접 압박을 해서 5분간 눌러준다. 국소거양법, 출혈 부위를 심장 부위보다 높게 해서 출혈량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면 피가 좀 덜 흐르니까 내리면은 그죠? 심장보다 밑에 있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밑에 있다 그러면 피가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압법, 그냥 손으로 누르는데 이게 우리 생각보다 좀 세게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지압법의 종류에는 축두동맥 지압법, 머리 겉피부의 휴출혈에 유용하고 출혈이 있는 쪽 귀 뒤에 바로 앞지점을 축두골 방향대로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 안면 동맥은 그림 5처럼 안면 출혈에 사용된다. 지압적은 턱 하단으로서 턱 외곽으로부터 앞쪽으로 3분의 1 정도 되는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 여기 보면 점선이 혈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박 동맥 지압법, 팔의 출혈에 사용된다. 상박 안쪽에 있는 이두근 후면에 오목하게 파진 곳을 손가락으로 눌러준다. 그 다음에 요골동맥 지압법,
맥박을 측정할 때 주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눌러주는 그곳을 눌러준다. 그 다음 대퇴동맥, 여기 아까 제가 위험하다고 했던 그 부분. 다리에 출혈이 있을 때 사용되며 서해부 중간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 그리고 구부려야 된다. 쇄골동맥 지압법, 어깨, 상박, 전박에 출혈이 있을 때 사용되며 쇄골 가운데에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아래로 누른다. 총경동맥 지압법, 머리 경부위 쪽으로 출혈이 있는 경우에 이쪽, 여기가 동맥이 큰 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지혈대, 동맥 지압법으로는 지혈되지 않을 때 사용하며 단지 동맥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팔이나 다리 주위에 졸라매는 밴드로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일단 충분히 단단하게 감아야 되고 느슨하게 감을 경우에는 제대로 차단이 안 돼서 출혈이 더 일어난다. 지혈대와 피부 사이에는 헝겊이 있어야 된다. 지혈대는 넓은 고무밴드가 조나 없을 때는 삼각건, 손수건, 혁대, 넥타이, 타올 등으로 이용한다. 지혈대 사용 시간이 20분이 경과되면 절단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지혈대를 사용한 환자에게는 지혈 시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를 달아줘야 된다. 언제부터 지혈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그 지혈하는 것 좋은데 이게 심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피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쇼크로 그냥 죽을 수가 있는데 근데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것은 이쪽이 다른 쪽이 이제 서서히 이제 산소나 이런 게 공급이 안 되니까 괴사가 서서히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보다는 팔을 한쪽이 잃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목숨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뭐 다른 부위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인공호흡.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기계적으로 폐에 공기를 넣어서 부풀게 해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인공호흡법이다. 구강대 구강법. 깨워봐서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숨을 안 쉰다. 그래서 숨 쉬는지 안 쉬는지는 이제 배가 누웠을 때 배가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올라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손끝으로 코도 한번 대보고 그래서 이제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머리를 뒤로 젖히고 그 다음에 턱을 올려서 기도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호흡 유무를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이제 입속으로 공기를 넣어서 코를 막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공기가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면 이제 어디 이물질이 막힌 거고 들어가면 가슴이 이제 부풀겠죠. 부풀고 다시 내려가는지 확인해서 호흡을 해주도록 한다. 강제로. 폐쇄된 기도와 개방된 기도 이렇게 보면은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입을 막고 코로 불어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흉부압박법. 흉골 부위를 확인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손을 포개어 놓고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그죠? 몸무게를 실어서 심장을 억지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지만 일단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의식이 없고 깨어보고 불러도 의식이 없고 그다음에 숨을 쉬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만족되면 그냥 바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의식이 깨웠는데 의식이 있어 그러면은 숨을 쉰다는 얘기고 근데 의식이 없고 숨을 쉴 수 있는 거는 그럼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 두 개가 둘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가만히 놔두면 그냥 무조건 거의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가 부러졌든 뭐든 간에 가만히 죽는 것보다는 심장은 뛰어야 되니까 하는 게 무조건 옳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배웠는데 그 EFR이라고 배우는데 보면은 환자가 더 이상 좋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깍지를 껴서 최소화해서 팔꿈치가 이제 구부러지지 않도록 쫙 펴가지고 수직으로 누르게 됩니다. 압박자를 좀 깊게 눌러줘야 돼요. 4, 5cm 해서 인공적으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도록 1분간 100회 속도로 좀 빨리 해줘야 돼요. 그리고
30회하고 2번 인공호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너무 그 어린아이면은 이게 막 다 터질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면은 너무 그냥 갓난애기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처럼 손으로 손바닥을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 인공호흡법. 여러 종합원이 관계될 경우 고려 번호를 붙였으며 설명되어 있다. 자, 1번 승주하여 환자를 활선으로부터 격리시킨 후에, 이거는 이제 보통 전기 작업을 하다가 전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사람이 기절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호흡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감전이 돼가지고 보통 매달려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호흡 장애가 없도록 입을 검사해서 벗기고 밧줄을 매고 안전장구를 벗기고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그리고 조심히 땅에 내린 다음에 인공호흡을 계속해서, 이제 보통 전기 작업을 이제 하다가 감전이 된 경우, 쓰러진 경우에는 이게 심장이 이제 전기가 근육까지 이제 타고 들어가면서 심장이 멈춘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뛰도록 우리가 흉부 압박을 통해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를 내리면서 인공호흡을 할 수 있으면은 계속 해주면서 내려가야 된다. 그다음에 꽉 조이는 옷이나 이런 거 다 풀어놓고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좀 더 어려운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좀 하기가 어려운데 나와 있으니까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골절을 보겠습니다. 단순 골절. 피부 표면에 아무런 손상 없이 뼈만 내부에 부러진 상태. 복합골절은 골절과 함께 이제 근육 신경까지 손상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처치. 골절 치료의 세 가지 원칙은 복구를 시키는 거, 그다음 고정, 안정이 있다. 이에 따른 일반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는 일반적으로 편안히 눕힌다. 늑골이 골절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의자에 앉히는 것이 더욱 편하다. 골절이 의심될 때는 손상 부위를 눌러보거나 꺾어서는 안 되고 골절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치한다. 옮기기 전에 부목을 대준다. 출혈이 있으면 지혈을 시키고 쇼크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팔다리의 경우 부목이 없거나 곤란할 때에는 다른 팔이나 다리에 그대로 묶어줘 버린다. 골절 진단의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방사선 검사이므로 이 같은 처치가 끝나면 바로 의료기관에 옮겨서 치료를 받게 한다. 부목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이나 견인장치를 해야 된다. 복합골절인 경우에는 일단은 지혈부터 해야 돼.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으니까. 골절된 뼈나 탈구된 것들은 상해받은 부위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위 관절 부위까지, 그러니까 그 양 상하 좌우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그냥 다 고정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목을 사용하기 전으로 상처와 말초 부위 맥박, 색깔, 통 감각을 30분마다 감각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골절이나 탈구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에는 항상 목과 척추의 손상을 의심해야 된다. 척추나 목이 이제 나갔을 경우는 이제 건들면은 저 너무 아찔한데 조심해야 되죠. 건들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목과 피부 사이에 패드를 대줘야 된다. 요게 단순 골절, 요게 복합 골절, 완전히 좀 뜯어 나오는 거. 탈구는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제자리에 있지 못한 상태다. 그 다음에 증상은 골절과 비슷하며, 이제 탈구가 된 거는 이제 뼈가 이제 고정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골절은 아닌데 빠져나온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지고 그거를 일단은
우리가 일반인이 이제 바로 맞추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해줘야 됩니다. 염좌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인대, 건이 갈라지면서 찢어지거나 늘어나게 된 상태를 염좌.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아프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아프게 이제 계속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은 일단은 보통은 그 뜨거운 것으로 이렇게 좀 해주다가 나중에는 차갑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도 빨리 확인해서 골절 유무도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화상은 뜨거운 것에 이제 닿이게 되면은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염산에 의해서 화학 물질로 된 것도 있고 전기의 경우도 있고, 전류 같은 경우는 신체에 통할 때 화상을 입게 되는데, 신체 내부에 심하고 겉은 가벼우며 이게 심재성 화상이라고 한다. 전격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것으로 이 화상은 대체로 피부 표면에만 국한하고 국소 변화와 전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화상인지 알고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죠. 1도 화상은 가볍게 돼서 통증이 있다. 그 다음에 수포성은 훨씬 더 심하고 물집이 생기게 된 거. 보통 좀 심하면 물집 정도가 우리가 이제 되죠. 근데 3도 화상은 아주 진짜 심한 거고, 완전 뼈까지 손상된 경우고, 검게 타고 이젠 거의 심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흔적도 남고 하는 것이 3도 화상이 되겠습니다. 화상으로 인해서 통증, 발열, 맥박이 증가되고 심하면은 이게 호흡곤란, 저오줌, 의식불명이 올 수도 있다. 2도 화상이 성인의 경우 체표면적의 20%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심할 경우 화상 부위로 많은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쇼크가 올 수 있고, 상한 조직에는 분비되는 유독물질이 콩팥을 통해 걸러지면서 콩팥이 파괴돼서 신장 기능이 장애를 받기도 한다. 화상의 응급처치는 뜨거워진 의복을 벗긴다. 근데 상처에 붙은 부분은 구태여 뜯어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부까지 다 같이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화상 부위를 식염수로 닦고 소독하고 해야 된다. 민간요법으로 뭐 담배째, 담배가루, 소주 등을 하는데 이런 걸 하면 안 되고요. 아픈 경우에는 아스피린 정도로 해결하고 바로 옮겨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고, 1도 화상 시에는 연고나 바셀린, 2도, 3도는 이런 걸 바르지 않고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멸균된 붕대나 이런 것들로 덮는다. 화학물질은 계속 많은 물로 화학물질을 씻는 게 좋죠. 계속 자극되지 않도록. 전기로 인한 화상은 빨리 전원으로부터 떼내고 마른 막대기나 부도체를 이용해서 빨리 구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출을 이제 할 때는 환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나같이 같이 감염되지 않도록. 그럼 열에 대한 손상,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온도나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발생하고, 일사병은 고열의 직사광선을 장시간 받음으로써 우리가 흔히 더위를 먹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증상은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우며 땀이 없다, 두통, 현기, 오심 및 시력 장애, 그다음에 체온 상승, 불규칙한 맥박, 그 다음에 온도, 분비물, 습도 등이 좋은 환경이고 환자의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염증이 잘 생기고, 이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서 폐혈증이 오면 치명적일 수 있다. 저도 가끔씩이 아니라 여름에 좀 심하게 좀 바깥에 있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좀 조심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심한 화상 환자의 경우 전해질 부족으로 인해서 신장 콩팥 기능 저하, 폐혈증이 주가 된다. 일단은 너무 이제 더위를 먹으면 환자를 시원하게 좀 해줘야 되고, 천천히 물뿌리개로 체온을 낮춰줘야 돼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아주 찬 식염수로 관장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으면은 전해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소금을 좀 타서 먹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쇼크, 세포 대사에 필요한 혈류와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계속적인 세포에 부적당한 대사가 있다면 세포는 파괴가 되고 기관의 기능을 잃게 돼서 마침내 죽게 된다. 쇼크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정도의 것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그 원인은 출혈이 있거나 심한 화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고통을 넘어서 이제 너무 이제 심해 버리니까 아예 뇌가 그냥 거의 이제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잃고 쇼크 상태로 완전히 이제 되는 것. 창백해지고 현기증이 일어나고 구토, 구역질, 맥박, 심한 의식이 없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하게 된다. 응급처치는 환자의 자세, 보온, 음료이다. 일단 편안하게 눕히고, 두부 손상 제외는 이거는 눕히면 안 되겠죠. 좀 더 그 머리가 높게끔 해주고, 정상 체온을 잃게 되니까 좀 보온을 시켜주고, 꽉 조이는 옷은 풀어주고, 출혈인 경우에는 지혈, 손상받은 부위를 지지해 줌으로써 좀 더 통증 완화. 의식불명이 있거나 희미한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이제 막 들어가서 물이 우리도 살에 들린 것처럼 그러고 다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이제 기도가 열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게 안 움직이니까 폐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자가 의식이 있고 마실 것을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좋게 하는데 이것도 함부로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물질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에 닦는 이제 인공 눈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바짝 해주고 눈꺼풀을 간단히 뒤집어서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눈에 화상이나 알칼리성 화학제가 들어갔을 때는 일단 눈을 씻겨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에게 빨리 보내야 된다. 환자의 운반은 심할 경우에는 안 움직이는 게 좋죠. 뭐 팔다리 부러진 거는 좀 되게 괜찮은데 이게 딱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불러가지고 이제 옮겨야겠죠.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한 후 의사가 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다. 화재나 건물 붕괴 등과 같이 심한 위험성이 있을 때는 빨리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시킬 때도 조심해야 되고, 들것이라든지 누인 채로 이동시켜야 된다. 골절의 경우에는 상해 부분을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취급하도록 해야 된다. 전기 설비에 대한 유지 및 운용에서 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으로 목적으로 한다.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라고 하면 관리원을 얘기하고, 관리원, 전기 설비, 전기 수용 설비. 전기 안전관리자는 기술자 자격 소지나 1급, 전기 기사 2급, 기능사 1, 2급, 전기 안전관리원, 선임된 자를 얘기한다. 전기 설비라고 하면 수용 설비와 발전 설비를 말한다. 전기 수용 설비는 전기를 받는 쪽의 설비, 발전 설비는 전기를 만드는 쪽의 설비. 전기 수용 설비는 수전 설비와 구내 배전 설비를 말하며, 보통 이게 많죠. 발전하는 데는 발전소에 있고, 물론 조그맣게 발전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전기를 받아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발전 설비가 많고, 책임 분기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기, 배전반, 분전반, 정선 롤 등을 지나서 콘센트까지를 우리가 전기 수용 설비라고 한다. 업무 조직. 전기 설비의 공사, 보수, 운용, 책임에 대한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지휘 명령 개통과 연락 개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기 설비의 공사, 운영 관련 업무를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치자의 의무.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영향가가 없는 것 같고요. 담당자의 의무는 공작물의 공사, 유지, 운용, 안전관리, 감독.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사항 범위는 한전설의 책임 분기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는 이제 공급을 해주고 여기서부터는 너가 책임져라 하는 이제 그 분기점이죠. 전봇대 이후로 이제 우리 건물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 변전소를 포함해서 각 피더, 공급해주는 피더, 전원 공급을 메인, 고압반, 인입부로 연결 단자까지 책임 범위로 한다.
그래서 이 말단까지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해서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 각 분야의 설비 공사, 유지, 운용에 대해서 담당 기사가 수행해야 된다. 종업원의 의무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한다. 내부의 설비 공사, 유지, 운용되는 종사자도 안전관리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된다. 대리자가 부재 시에는 필요하다. 대리자는 15일 이내로 해야 되고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리자의 자격은 보조원, 국가기술 자격 소지자, 전기학과 졸업 또는 소지자. 해임하는 이런 것들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부적정하면은 해야 되고요. 안전관리 교육.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자가용 설비의 공사 유지에 관련되는 실정에 적합하게 해서 아래 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정전 작업 시 수전 설비의 소프트웨어 조작 방법, 발전기, 변전소 근무 수칙, 비상시 보고, 기술 교육. 그 다음에 각종 계전기 동작 원리, 충전부 상호간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안전교육, 현장 보수,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있을 때는 교육을 실시한다. 공사의 계획 및 실시사항. 공사의 계획은 전기 안전 담당자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시. 공사 계획을 실시할 때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시공해야 되고, 외주 공사할 때는 유자 업체를 선택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좀 안전과는 지금 조금 거리가 먼 내용도 좀 나오는데, 안전에 대한 것들 한번 볼게요. 점검을 참고하며 적합하도록 유지하며, 사고 재발 방지하지. 여기도 별로. 운전과 조작 방제 대책. 운전 규칙은 다음을 정한다. 송전선로 변전물의 시설물 감시, 사고 및 기타 이상 상태에서 전기 설비 운용 조작을 요하는 방법, 방제 대책, 전기 설비 예방 대책. 자, 이것도 지금 안전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이 공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전선로와 발전 설비, 송전선로, 선로의 접속 부분 클램프의 변형 유무. 전기 안전을 검사할 때 전기는 제일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열로 인해서 뭔가 잘못됐다. 그럼 이게 막 변형이 생깁니다. 크랙이 나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느슨한 거가 이제 나중에 떨어질 위험이 있고, 그럼 그게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다른 곳에다가 데이거나 하면은 쇼트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이 전기죠. 그래서 외관, 파손 유무 이런 것들. 지중 전선로는 이제 그 땅 밑에다 깐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보통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선로가 1 킬로볼트가 매장되어 있으니 이 밑에를 절대 파지 마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케이블이 있으면은 케이블이 이제 절단되는 위험이 있다든지 너무 노후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내 청결, 가열물 폭발, 여러 탱크 주의, 진동. 그 다음에 불평형 이런 것들은 딱히 강조할 부분이 없고, 위험 표시 같은 거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측정 기구류도 전압에 맞는 걸로 측정해 줘야 됩니다. 전압이 넘어가는 거를 해버리면은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도면도 필요하고,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변전소 내에 변압기를 얘기하죠. 고압 선로에 의해서 유류, 증기, 배관 이런 것들이 유입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업계
이 공사에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장비들도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관련해서는 변전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무도 안 들어오겠지만 당연히 철조망 쳐야 되고,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시간에 허락된 작업만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상이 있으면 보고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뭐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기 저항, 측정표 이런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 지침서 보겠습니다. 뭐 고압가스는 여러 가지 가스가 종류가 많죠. 압력이 좀 이제 적용되고 한 곳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공장 내 고압가스 저장소 시설과 그 시설에 관련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서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사업주는 당연히 준수할 책임을 지고, 종사원은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나 사업주가 행하는 지휘 감독에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조직은 조직도와 같으며 총 책임은 사업주가 진다. 관리자별 직무, 여기는 직무는 특별한 지금 뭐 교육 받고 하는 것들은 그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및 책임 한계. 안전관리자는 사업소의 시설, 작업 과정의 안전 유지, 그 다음에 고법 제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 보존, 통보, 사업 종사자에 대해서 지휘 감독, 그 다음에 뭐 선임 기준은 대표자나 부총괄자, 총괄자, 근무 방법. 여기도 이제 그 각 책임에 대한 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그게 없고, 점검 방법을 봅시다. 사업소 시설의 공사 유지에 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소 시설의 점검은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는 저장소 시설 및 기준에 의한다. 그 다음에 점검 시 점검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수리보수 철거 방법. 수리보수나 보수를 요하는 상황은 문서화해서 총괄자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시정한다. 수리보수 철거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표시와 보호표시, 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사항, 사업장의 안전관리 사항 등 표시를 해서 진행한다. 고압가스 저장 시설의 점검은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가스라는 게 이제 뭐 예고를 하고 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압력계라든지 이런 거 잘 보고 1일 1회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하며 보고한다. 수리보수 철거 방법은 처음에 인식 표시, 여기를 이제 수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할 때 주의사항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스의 성질 및 취급 방법 알아야 되고,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취급 요령, 그 다음에 시설 기준, 점검 요령, 그 다음에 위해 예방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교육 기록 같은 경우는 작성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안 된다 싶으시면 위탁교육, 협력업체 교육 지원을 통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런 데 좀 요청을 해서 수업을 좀 듣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해 예방조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저장 탱크, 기계실, 용기 보관실 등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입 금지 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소화 설비들을 배치해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한다. 사무실 저장소 주위에 보기 쉬운 곳에 안전수칙을 게시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위해 발생 시 보고책에는 유관기관 행정관청 소방관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속히 얘기를 해서 비상연락 막체제에 따라서 한다.
위해 발생 시를 대비해서 전 사원들 비상연락망 수시로 확인해서 24시간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점검 장비 보유 및 관리 사항에 보면은 관리 책임자, 관리자, 그 다음 요 직무들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검교정 잘 해야 되고 안전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점검 장비가 가스 지역에서 점검 장비를 이제 뭐 어떻게 세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그거 스파크가 돼가지고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점검 장치의 수치를 잘못 읽음으로 해서 가스가 새어나옴에도 불구하고 인식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장비가 고장난 걸로 뭐 재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장비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장비 이력 카드 다 이제 요 거의 마지막 빠지 되니까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장비가 측정하거나 그죠? 네, 그런 점검하는 장비들은 지속적으로 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또 말했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정기 점검도 있지만 항상 그죠 사용전 검사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검교정은 계측기류 이런 것들은 항상 교정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책임 한계 뭐 중대한 과실로 검사 장비가 손실 망치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원의 자격 뭐 여행을 가면 뭐 질병 기타 다시 대신한다.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말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검사, 안전관리 수칙.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현장에서도 우리가 막 가스 전용은 아니지만, 가스 전용 회사는 아니지만 가스가 소량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전문 인원이 없어도 대략적으로 가스 관련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지 수칙에 대해서 요거는 좀 저희가 볼만한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전 사원은 작업 전에 복장, 그 다음에 작업모,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용기, 담겨있는 그 용기를 승하차 시에 용기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것도 용기를 그저 세게 내려놓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용기를 이동 시에는 용기를 눕혀서 굴리거나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저장 탱크 및 용기 저장소에서 누설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항상 환기에 유의하며 전기 스파크나 충격 화기 등을 언급한다. 가스니까. 가스 설비 기밀 검사 시에는 불활성 매체. 불활성 매체라는 거는 잘 섞이지 않는 걸 얘기해요. 해당 가스와 잘 섞이지 않는. 검사시설 장비 및 공구류는 1일 점검을 철저히 한다. 사용 전 점검, 1일 점검. 방수화 설비 정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불이 났을 때, 방제장치가 저기 있구나. 수화장치가 저기 있구나. 가스 설비에는 휴대용 손전등 외 등화를 휴대하지 않는다. 불 일으킬 수 있는 것들. 작업 전 사원은 작업 중 액이 누출되어 인체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이게 보통 가스들은 되게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해서 액체 상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누출이 되면은 급속도로 한 부분이 이제 동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배관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40도 이하로 유지한다. 저장 탱크실, 기계실, 용기 보관실 등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저장 탱크에 가스를 인입할 때 저장 탱크 내 용적의 9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면은 온도의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압력이 가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은 이게 가스가 점점 이제 팽창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서서히 다른 그 이제 뭐 누출 쪽이나 이제 그걸 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자꾸 압력이 가해져서 새 나갈 수 있다. 근데 내용적 이거는 그 가스의 그 기압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뭐 90%라고 해놨는데 이건 가스마다 다릅니다. 가스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탱크 로리로부터 저장 탱크에 사용하는 이송할 때는 정지목 가스 충전 작업 중이라는 편말을 설치해서 누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저장 탱크 기계실, 용기 저장실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언급한다.
용기 보관실에는 충전 용기와 잔가스 용기는 각각 구분해서 놓는다. 작업 안전 수칙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휴지 또는 폐지 시의 관리. 이걸 휴지해서 좀 이제 사용을 당분간 안 할 때는 가스 저장을 최소화하고 불특정인의 출입에 대비해서 처리 설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한다. 폐지를 할 경우에는 가스가 존재하지 않도록 다 제거한다. 그리고 휴지된 장소를 다시 재개할 경우에는 법정 검사를 받아서 다시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한다. 긴급사태 조치 통제 요령. 긴급사태시 조치사항 발견 통보. 일단은 화재나 뭐 가스 이런데 이제 폭발 사고가 보통은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19라든지 통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빨리 좀 떠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응급 조치는 안전조직 개통의 지시에 따르고, 일반적으로 가스 위에 발생 지역의 주위에 경계 표지판, 경계기를 설치해서 출입을 금지. 그 다음에 점검 장비로 가스 누출 부위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독성 가스 누출 시에는 방독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작업한다. 물을 살수할 때는 노출 부위에 가마니 등을 덮어서 흡수가 잘 되게끔 조치. 세부사항. 저장 탱크 및 용기에서 누출 시 밸브를 잠그고 사용 중지. 노출 부위에는 난막에 고무 시트, 납파킹을 씌워서 분출을 막는다. 밸브 연결부에서 누출될 경우 누출 부위를 위쪽으로 하고 밸브를 단단히 조인다. 화기나 유지류, 가연성 물질을 신속하게 현장에서 제거한다. 용기가 옮길 수 있다면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화기로 소화하고 더 탈 수 있는 이런 용기들은 반출한다. 배관에서 누출할 때는 배관에 밸브를 잠그고 사용 중지. 그 다음에 노출 부위에는 난막에 이런 거 했던 말들이죠. 제거한다. 독성 가스 역시나 잠그고 중지, 난막에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독제를 살포한다. 밸브의 그랜드 너트, 아주 큰 이제 부분 너트를 누출할 경우에는 위쪽으로 해서 닫아서 제조제를 살포한다. 화기물질은 제거한다. 그 다음에 긴급조치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빨리 경보를 울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안전보건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이것도 아마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 홈페이지 www.itcpass.co.kr에 저희 또 다른 이거 말고도 구체적인 또 안전 지침에 대한 그런 요런 식으로 된 절차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구매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공단, 그죠? 이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취하시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매뉴얼 절차서라는 거는 현장에 맞게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문의해 주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